이제 일단은 모든 분들이 너무 이제 지겹다. 네. 좀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언제로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이 질문을 왜 먼저 드리냐면은 지난번 네. 출연 때 사실은 그때는 3월 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3월 중순 이후가 될 거라고 네.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아마 2월 25일이 최종 변론 기일로 잡혀 있었고 상당히 여론이 좀 비등비등해져 있었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이니까 그런 정치성까지 고려한다면 좀 숙고하는 모습을 갖출 거고 그렇다면 한 14일 정도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한 대충 3월 14일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뭐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돌발 변수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구속이 취소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구속이 또 취소되면서 그보다 또 더 늦춰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저는 한 21일? 21일. 네. 다음 주 금요일. 네, 네. 뭐 앞서도 저 김준일 기자도 말을 하고 갔지만 아무래도 18일은 박성재 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고 그 전에 또 이렇게 큰 일을 하긴 좀 어려우니까 아마 21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헌재 주변 노점상들에게도 좀 휴업을 해달라고 권고를 했고 주유소도 쉬어야 되고 학교도 또 11개나 또 휴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으로 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서초동 쪽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아, 네. 안 그래도 바차삭을 위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헌재 연구관들이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평의는 굉장히 비공개로 딱 네. 보완을 철저하게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초안에 들어가면 좀 소문이 퍼지긴 하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의 다음에 평결을 하고 원래 통상적인 절차는 평의,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 그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면 물론 그 주심 재판관이 쓰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안 알려줘도 연구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도는 알려지는데 전혀 그런 소문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는 통상적인 탄핵 절차고요. 이건 대통령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똑같아지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판결이 끝나고 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쪽 저쪽 탄핵 기각 인용 기각 다 써놨다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고기일을 미리 정해놓고 그날 아침에 정한 뒤에 주문만 갖다 붙이고 그 양쪽 중에 둘 다 써놓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바로 발표하지 않을까. 보완을 철저하게 하자면 아마 그 방식이 지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돌이켜보면 네. 선고날 당일에 평결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다들 민감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서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뭐 지금 철통 보완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보완을 이제 서로 완벽하려면 당일날 그냥 하고 그날 그냥 주문만 이제 첨가하는 거죠. 양쪽 두 개 다 써놨으니까 주문만 붙인 다음에 그래도 결정했을 때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인 받고 그냥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럼 돌아다니는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거는 뜬 소문인 거죠? 다 내피셜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늦어지니까 지금 오늘이 16일째인가요?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이게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늦어지는 거냐 이게 소문만 이제 전부 다 내피셜을 돌리고 우리도 뭐 앵커도 그러시겠지만 밭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소위 그렇죠. 말하는 지라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설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많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뭐 몇 대 몇이냐 이런 것까지는 전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앞에서 이렇게 엎어컷 듯이 세 번 이렇게 탁 할 때만 하더라도 이분 지금 또 뭘 하시려나 싶었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좀 조용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 구치소에서는 성경책 열심히 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성경이 또 그냥 성경책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옛날에는 둘의 마을로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조용하고 온화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분이 뉴라이트 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회장도 지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기독교계 우파 세력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자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래서 감호가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목사님 사인이 받은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받으러 왔으니 좀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사인을 해서 돌려보냈더니 그걸 아마 받아본 것 같다라는 말을 김진홍 목사님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마자 아 성경책 잘 봤다 이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에게 던진 게 아니라 시위를 했었던 그 우파 시위대 애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냐. 애들은 아니고 이제 시위대 참여하신 지지자분들을. 네. 그 참여자를 겨냥해서 또 기독교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년보 목사, 뭐 정광훈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파로 상당히 시위를 오래 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을 계속 지지해 달라는 그런 호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구 집회 얘기할 때 이제 광화문파, 여의도파 네. 나뉘었다. 그래서 네. 정광훈 목사, 소년보 네. 목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전한길 강사가 이제 여의도파의 네. 스타 강사, 스타 네. 이제 뭔가 그 집회를 연사가 된 네. 거죠. 네. 그런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까요? 어떻게 뭐 좀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취재한 거? 네, 취재를 했습니다. 네. 앵커님의 말을 듣고.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세력이 사실은 정교 분리 원칙에 따르면 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좀 여쭤봤더니 기독교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시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인데 당연히 이 격리 조치를 위해 가지고 집회를 좀 금지했었는데 그동안 교인 수가 한 30% 기간 동안 줄었고 그 헌금이라 그러나요? 그런 재정적으로는 한 50% 정도가 사라졌다고 해요. 상당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었던 데다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반북 그리고 반동성애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부는 아무래도 그쪽과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친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동성애 금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보수 세력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처럼 무속 신앙을 했건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정광훈 목사만 해도 이 사람이 이단조차도 아니다. 이단은 왜 달리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끝만 다른 사실 기독교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이 사람 그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 소년보 목사라는 분은 고신이라고 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힘이 센 게 장로교고 그중에서도 고신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 고신 출신 정통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부담 없이 좀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한 맛 정광훈 정도로 생각이 되고 뭐 부끄러워서 정광훈까지는 지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뭐 샤이 기독교, 뭐 샤이 정치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뭐 교계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기독교의 그런 보수적인 성격 플러스 뭔가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좀 넓혀가려는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시님이랑 문민희님이 성경책을 좀 거꾸로 읽은 게 아니냐,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도 좀 보고 갈까요? 윤 대통령이 대선 50여일 남은 그 2022년 1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죠. 이때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을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CBS 뉴컷 뉴스가 최근 그 신천지 최고위직에 있다가 탈퇴한 제보자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하나 받았다고 하면서 그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측근이자 유력 여성단체 회장이 이 마포의 한 식당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대가 자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마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만희 교주는 구속되고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등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뭔가 탈출구를 만들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총장 재직 시절에도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지원설이 상당히 불거졌었고 당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고 빠져나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런 탄핵은 사실이 아직 안 됐지만 탄핵 선고 앞두고 네,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들까지 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 교계나 목사님이나 이제 신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지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참 종교 대통합이라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기독교 학교 다니고 천주교 세례도 받았더라고요. 세례명이 보니까 안브로시오 이렇던데 근데 천공 건진법사 이런 무속인들이랑 노상원 씨까지 뭐 인연이 있죠. 아기보살 뭐 이러고 손에 왕자 쓰고 TV 토론에도 이미 나왔고 이제는 신천지까지. 또 그 자승 스님과도 또 인연이 깊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거기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고 했는데 참 이걸 어떤 면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더 좀 드러날 부분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다음 소식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아까도 저희가 친윤, 김나윤 얘기 잠깐 하고 했는데 좀 특이한 거는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촉구하던 목소리가 막 나오다가 쑥 들어갔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원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김문수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아주 긴 내용을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또 방송에 나와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나 변호인단이 원치 않았었나 봐요.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은 헛다리를 짚은 꼴이 돼버렸는데 이 변호인단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평결을 기다리는 게 좋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내세운 탄핵 기각 논리 중에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는데 변론이 재개되면 이 논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고 그 판사 출신 그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그 의원들 메신저 방에서 이런 내용을 또 공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안 그래도 이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또 비판을 하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모든 뉴스가 윤 대통령에 딱 집중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만 하더라도 뭐 금기어처럼 조기 대선이라고 말은 못해도 약간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그런 말들을 뭐 개헌 얘기도 하고 좀 하다가 또 싹 사라졌거든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부 다 이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나오고 있는데 조기 대선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특히 그래서 그 찬탄파라 그래야 되나요? 탄핵을 찬성했던 파들 중에서 제일 타격을 입은 사람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로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컴백한 시점을 보면 자기 생각에는 이때쯤이면 뭔가 탄핵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곧 있으면 탄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컴백 스케줄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북콘서트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근데 처음 이제 서울 북콘만 해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석방이 되고 나니까 부산 쪽에는 아무래도 뭐 거기까지 내려가는 기자들도 거의 없었다고 그러고 지방에서 아마 커버한 것 같은데 또 인터뷰 내용을 봐도 약간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논리가 이제 궁색해진 거예요. 석방되고 나서 뭐 그동안 고생하셨고 심신이 지쳤으니까 건강을 챙기시라 이런 말을 하니까 뭔가 탄핵을 찬성했던 자신의 논리랑 이렇게 뭔가 말을 만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타격이 크다. 좀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이 있고 그 찬탄파 중에 다른 분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월에는 대학 강연들이 그대로 계획돼 있어서 그대로 일정을 그냥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국회 토론회에 예정됐던데 그대로 참석하고 또 서울시 행사 등에 참석해가지고 뭐 일자리 대책 같은 이 정책 공약들로 약간 모두를 좀 바꿔보는 그런 모양새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예상대로 또 네,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했던 사안이라 뒤집기는 또 어려운 조직의 논리가 적용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탄핵 찬탄파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네. 좀 이렇게 좀 내려갔다면 네. 반탄파는 어때요? 반탄파는 사실 더 입지가 좀 더 어려운 게 이거 되게 석방되고 해서 환영 메시지를 내고 이 기세가 이어져서 기각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무슨 움직임을 내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북 정도 쓰고 계시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뭐 더 이상은 지금 며칠 사이에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도 MBC 조사도 있었는데 여권에서의 보수층의 1위는 2달 가까이 김문수 장관이 네, 1위를 맞습니다. 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만약에 열리면 그럼 김문수 장관이 이 기세 그대로 가는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좀 엇갈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2달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바꾸겠냐.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은 3주 정도거든요. 그렇죠. 조기 대선 때는 경선을 하면 이 사이에 어떻게 후보를 바꾸느냐 그냥 가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가 하면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상 그 대선 후보는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 룰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룰 변경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은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이나 오세훈 시장 측들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언론에 흘린 거나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점을 고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본선을 생각해서 바꾸려면은 사실 지금쯤 탄핵이 좀 결정이 됐으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면서 그냥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룰 변경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논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란죄 재판에서 그 3개밖에 없잖아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그런 데서 일단 수감이 되면은 자신을 사면해 줄 사람을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럼 본선에 최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결국 찾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신이 사면받을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러면 김문수 본선 가서 그 자기가 사면될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0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후보를 찾게 될 거라는 게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2분을 또 빼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 남는 사람이 김문수 빼고 2분 빼고 하면 한동훈, 유승민, 뭐 안철수 지금으로는 한 그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과 손을 잡을 것이냐 가능한가 대타협이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쪽에서는 뉴페이스를 완전히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슬슬 흘러나오는 게 뭐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좀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폴란드까지 가서 축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삼부토건 얘기도 나오고 또 양평 고속도로 그때 너무 쉴드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무슨 중도 확장성이 있겠느냐. 그분도 역시 본선 가면 경쟁력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뉴페이스를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런 얘기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등판론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등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하고 용산을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뉴페이스를 찾다가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김건희 여사로 가면 보수 결집력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뭐 거리가 보궐선거를 치를 때는 그 아내나 뭐 자식이나 아들들이 이렇게 나가서 당선된 적은 있는데 이건 대선인데
뭐 동남아나 이 남미에서 이런 일은 있긴 했습니다만 부인이 나가지고 이게 당선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다른 아만썰이라고 부인도 하더라고요.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그쵸. 지금 계엄의 트리거라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가 조작 사건과도 관련이 많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세우냐. 이건 정말 근데 가능성이 더 없는 게 당선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로 중도층 표심을 갖고 올 수 있겠느냐. 윤석열 본인만 생각하면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데 하도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